혹시 연애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데이트하고 집에 돌아오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녹초가 된 느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그런 관계요. 분명 좋아하는 사람인데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아니라 방전돼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조금 민감할 수 있어요. 피해야 할 여자 유형이라니 자칫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나쁜 여자를 규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서로에게 맞지 않는 관계 패턴을 미리 알아채서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자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유형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을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관계에서 안전 신호와 위협 신호를 끊임없이 감지해요. 안전하다고 느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편안해지고 위협을 감지하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 상태가 돼요. 문제는 어떤 관계에서는 이 위협 감지 시스템이 계속 켜져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눈치를 보고 내 말이 어떻게 해석될지 몰라서 말을 고르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몇 달, 몇 년이 되면 뇌가 지쳐요. 마치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로 사는 것과 같거든요. 퇴근해도 퇴근이 아닌 느낌 아시죠? 첫 번째 유형은 감정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항상 상대방 탓으로 돌려요.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화난 거야. 네가 연락을 늦게 해서 내가 불안한 거야. 물론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의 책임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적 귀인이라고 불러요.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거죠.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당신은 항상 걸어다니는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뭘 해도 그 사람 기분이 나빠지면 내 탓이 되니까요. 이건 정말 지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유형은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에요. 심리학자 존 보울비와 메리 에인스워스가 연구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릴 때 양육자와의 관계가 성인의 연애 패턴에 영향을 줘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친밀해지는 걸 불편해해요. 처음엔 괜찮은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슬슬 도망가기 시작해요. 회피형 애착의 뇌는 친밀감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고 거리를 두려고 해요. 바쁘다, 혼자 있고 싶다, 왜 이렇게 집착해? 이런 말들이 늘어나죠. 당신이 다가가면 멀어지고 당신이 떨어지면 다시 다가오고 이 밀당이 계속돼요. 처음엔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 유형은 만성적 피해자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예요. 직장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서도요. 처음엔 힘들었겠다. 내가 지켜줘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이 사람 주변엔 왜 항상 나쁜 사람만 있는 걸까?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피해자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피해자 포지션에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동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 포지션이 편해진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과 관계하면 당신은 항상 구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실패하면 당신도 가해자 목록에 올라가요. 굉장히 지치는 역할이에요. 네 번째 유형은 비교와 비난이 일상인 사람이에요. 친구 남자친구는 이렇게 해주던데 전 남자친구는 이런 거 잘했는데 왜 넌 이것밖에 못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와요. 물론 가끔 아쉬움을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이게 패턴이 되면 문제예요. 당신이 뭘 해도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니까요. 지속적인 비교와 비난은 자존감을 갉아먹어요. 처음엔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비난은 계속돼요. 그러다 보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성장시켜요.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죠. 반면 비난하는 관계에서는 위축돼요. 이게 큰 차이예요.
다섯 번째 유형은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노라고 해도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냥 해줘. 날 사랑하면 할 수 있잖아 라며 계속 밀어붙이죠. 핸드폰을 확인하려 하고 당신의 친구 관계에 간섭하고 당신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처음엔 관심이 많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관심이 아니라 통제예요. 건강한 관계에서 경계는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에 가까워요. 언제 열고 닫을지 당신이 결정하는 거죠. 경계를 존중한다는 건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노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바뀌어요. 여섯 번째 유형은 감정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커플, 오늘은 대판 싸우고 이별 선언, 내일은 다시 화해하고 더 뜨겁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처음엔 이게 열정적인 사랑처럼 느껴져요. 드라마 같고 영화 같고요. 근데 문제는 드라마는 2시간이면 끝나지만 현실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이런 관계가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극적인 화해 과정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화해하는 패턴에 중독될 수 있어요. 평화로운 관계가 오히려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원래 조금 심심해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편안해요. 롤러코스터는 놀이공원에서만 타는 게 좋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에게 자꾸 끌리지?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을 편한 것으로 착각해요. 어릴 때 경험한 관계 패턴이 익숙하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차리면 바꿀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돼요. 둘째, 내 의견을 말해도 안전하다고 느껴요. 셋째,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도 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넷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요. 다섯째, 관계가 대체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요. 이게 완벽한 관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관계의 최소 조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 보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초반에 느껴지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해요. 둘째, 친구나 가족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연애에 빠지면 객관성을 잃기 쉬우니까요. 셋째, 관계 초반에 작은 경계를 테스트해보세요. 작은 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소진되는 관계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충전되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만약 지금 힘든 관계에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보세요. 때로는 떠나는 것도 용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